기준금리는 0.25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3%가 떨어진답니다. 이 눌린 수요가 뻥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시그널은 지금은 투자하기가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기사에서 말하는 공포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누리는 수혜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공포가 처음 오는 공포 같죠. 처음 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처음 오는 공포가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불안한 시장은요, 과거와 현재는 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과거와 현재를 보시면요, 불안한 게 항상 비슷합니다. 2023년 1월 3일 날 1.3 대책이 나왔죠. 그러면서 세제 완화, 재건축 등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완화 정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매수 심리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뭐 일단은 이런 신문이 나옵니다. 1.3 대책 소용없어. 강남 아파트 매수 심리 하락. 보통 이걸 액면적으로 바라보면은 매수 심리 하락했으니까 큰일 났다. 나 이제 부동산 사면 안 되겠다.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9.1 대책이라고 세제 완화책이 나왔을 때 9.1 대책 약발 안 먹히네. 고가 아파트 하락폭 심화. 똑같죠? 매수심리 하락. 강남 아파트, 고가 아파트죠. 매수심리 하락. 2008년도도 9.1 대책이 나왔을 때 약발 안 먹히네. 고가 아파트 하락폭 심화. 그리고 2008년도에도 이제 11월 1일 날 11.1 대책, 111 대책 나왔을 때 재건축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서 심리적으로 하락세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이 일어난 이유기 때문에 심각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좀 유사합니다. 패턴들이. 상황은 다르지만은 패턴들이 정책의 완화책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뜨끔이지근합니다. 뭐 이제 다른 것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1월 3일 날 재건축 구제 완화의 정책이 나왔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완화가 나왔지만은 목동, 상계동의 등의 매수 문의가 안 늘어. 서울은 0.08포인트 가격들이 뭐 하락했다. 가격 변동률이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3 대책이 나왔을 때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급매물에 무관심했습니다. 현재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매수 문의가 물론이고 침체 그 자체다. 요즘은 시세보다는 수천만 원씩 싸게 급매물이 나와도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똑같죠, 거의. 2023년도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뜨끔미지근하게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2008년도도 규제 완화책이 재건축이 나왔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8.21 대책에서 전매 제한의 완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요. 9.1 대책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5.25부터 2%까지. 이 두 개가 결합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009년도에 서울시 아파트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2월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올해 2월이면 2009년입니다. 일부 지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90에서 100%를 해보겠다면 V자 반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전세가 오르면서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보시면 서브프라임이 일어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들이 다시 급하게 오르는 양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랐죠. 다만 2010년도 이후에 수도권 시장은 다시 침체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갔다가 2009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내려갔다 반등이 V자로 일어나죠.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때는 서브프라임뿐만 아니라 물량들이 엄청나게 수도권에 많이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참 재밌는 게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 세곡동하고 내곡동이나 이런 데다가 물량들을 개발 제한 구역들을 풀어가지고 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에서 처음에 발표하고 그 정부 내에서 물량을 낸 때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송파 쪽하고 강남 쪽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엘센트로 엘리트가 나오는 시기였고 뭐 그때니까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반포도 미분양이 나가지고 해외에서 제발 우리 집 좀 사주십시오라고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이거 오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 플러스 완화의 규제도 있었지만은 물량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리고 물량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가격들의 둔화 양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이런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런 규제 완화와 금리의 인하가 교집합이 되는 걸 제가 늘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게 2009년도 가서 가격들이 올랐다가 다시 이제 조정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이런 시점이 되면은 가격들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가격들이 급하게 떨어져 있는 양상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가 플러스 알파가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은요, 규제 완화해서 가격들을 안정화시키겠다가 아닙니다. 거래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정상화가 된다는 건요, 지금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정상화가 되면은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요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눌린 수요가 나중에 뻥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처럼요. 이런 게 좀 염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시그널은 과거랑 현재랑 너무 비슷했잖아요. 규제 완화와 금리의 완화의 시그널이 결합되었을 때는 가격들이 튀어 올랐다. 요거를 조금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거랑 현재랑 비교를 해보면요. 2023년 1월 어제 이제 신문을 보면은 수유 칸타빌 매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LH에서 서울의 강북 중공호의 미분양을 사들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39채를 79억 정도로 해서 15% 정도 싸게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시장이 어떨까요? 2010년도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 1조 5천억치 LH가 이제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너무 비슷했습니다. 2023년 1월 매입 임대주택 언론의 반응들 36채 공공임대용을 매입을 하니까는 미분양 아파트 여기 보시면은 매입 임대 어려운 이유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들이 나오죠. 사설이지만은. 그리고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장 숨통 트일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2010년도 829 대책 그러니까는 요거 829 대책 후속 조치로 뭐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죠. 근데 이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매입 본격화라고 했는데 요때도 이제 언론 반응이 829 대책이 시장 활성화 별로 도움 안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들이는 시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는 2010년도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2010년도가 어떤 시기죠? 지방이 급등하는 시기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들을 소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비단 매입 임대주택으로만 오른 게 아니라 이때는 규제의 완화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2008년도에는 지방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의 장특공을 45%에서 80% 적용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도 한시적으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그냥 전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신규 분양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뭘 했냐? 지방의 미분양을 소진시켰습니다. 다 비단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과 취득세도 이때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 취득 시에도 2010년부터 1년 정도까지 양도세를 60에서 100%까지 완화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량을 계속 소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오르는 시점인데
정책적인 움직임 때문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이때 금리가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0년부터 2%에서 3.25%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꾸준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2차 금리 상승기였죠. 요 파란색 선이 이제 지방의 가격이 움직이는 선입니다. 예, 가격들이 12%나 2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빠졌죠.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 계속 수도권을 죽이는 정책,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과 물량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책들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규제도 함께 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조금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가격의 변곡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언제 변곡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추이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 36채의 칸타빌 수유, 예, 이게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미분양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국토부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가 되고 미분양에 대한 신규 분양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PF에 대한 부분도 살리려고 있고, 이런 시그널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수요층이 붙을 수 있는 시그널이 대출의 금리의 완화와 결합해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완화의 기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은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저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회가,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예상이긴 한데 틀릴 수 있지만은 시기를 맞출 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욕하는 시기고 제가 욕먹는 시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요, 과감하게 베팅을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주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라고 했는데, 상급지 중에서 가격들의 낙폭이 조금 컸던 지역들, 그리고 진보하는 지역 중에서 물량 소진이 1, 2년에 되면서 호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던 수도권의 아파트 지역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데서 내 재정에 맞는 거를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기다려야 되지만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기에는 그리고 무주택자가 1주택에서 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가 시장이 불안하지만은 패턴들이 유사했고, 그런 유사한 패턴 중에서 일부를 좀 추이하자면은 금리의 완화 시점과 규제의 완화의 교집합을 주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황은 유사하나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위에 보면은 불안한 시장 유사했고 그 반응도 유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2023년도에 안전진단 완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고 시행이 됐죠. 1월 5일부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건축 규제 완화 약발도 안 먹힌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의도 목동 5억에서 6억 급락. 예, 오늘 이제 몇 시에 나왔죠? 6시, 8시에 나왔나요? 예, 8시에 나온 신문입니다. 예, 뭐 지금 집값의 하방 압력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이제 지금 이 시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2014년도에도 9.1 대책이 나왔을 때 목동 상계는 최대 수혜지라고 했습니다. 2021월 5일 날도 이런 게 있었고, 작년 12월 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4일 신문을 보면요, 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였겠지만 구역 지정 해제가 잇따라 고덕 2-1, 2-2 지구는 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라고
라고 해서 안전진단의 기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돼서 오판을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해제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일몰제라든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기였고, 그래서 2015년도에 주거정비 지수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6년 7년 동안 한 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해제에 대한 추이들은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응을 보시면은 안전진단에 대한 뭐 완화책이 나왔지만은 구역 지정도 동시에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비슷하죠. 2024년 안전진단 완화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기도 뭐 2014년도 9.11 대책 때문에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패턴은 유사한데 다른 것이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2014년 9.1 대책 이후에 언론에서 재건축 날개다나 목동 상계 최대 수혜, 그런데 2022년도 12월 8일 날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췄는데 목동 상계 아파트 수혜 똑같죠? 그런데 다른 걸 찾아보시면은 2014년도 9월 25일 날 목동 7단지 27A 타입의 8층 실거래가가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9월 1일 목동 7단지 27A 타입 똑같은 8층의 실거래가 19억 2천입니다. 다른 것은 가격입니다. 반복되는 사실 가운데서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의 실정과 상관없이 가격의 등락은 있었지만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시장은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시장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 평가한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시장의 가격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려운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 시기를 활용을 하자.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장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그냥 그 시장을 방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적으로 두는 사람이고요. 수혜자는 시장의 어두움을 기회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신용화폐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풀리면은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작게 풀릴 때가 있고 많이 풀릴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결합해서 가격들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과거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이 다르고 앞으로의 10억이 다를 겁니다. IMF 때는 내가 1억, 2억을 가지고 있어서 17%, 18%의 금리를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했던 게 먹힐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불과 7, 8년 전만 해도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난 부자야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서울시의 평균 가격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2억입니다. 10억이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변화가 클 때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피해자는 이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이 시장을 힘들지만 인정하고 대응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사람들은 시장에 존재합니다. 피해자만 존재할 수도 없고요, 수혜자만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수혜자의 역할들로 하려고 하면은 책임감 있게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진 가격을 보시잖아요. 근데 비단 여기뿐일까요? 아무리 좋지 않은 지역도 가격들의 움직임들은 우상향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도농복합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지 않은 아파트라도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했던 자산들이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IMF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V자 반등이 일어났고요. V자 반등이 일어났고 1992년도 그때도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물량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그리고 IMF 맞이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가격이 오르다가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게 돼서 2002년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드 대란을 맞이하고 2년간 빠지다가 다시 큰 유동성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또 가격들이 빠지고 다시 V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커플링이 일어납니다. 지방은 가격들이 올라가고 수도권은 내려가고 그리고 그게 또 같이 떨어지고 동시에 올라가는 시기들이 생겨가지고 2020년, 2021년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가격이 우상향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제 지인이 용산에 5억일 때 가격이 비싸다고 못 샀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를. 9억일 때도 이게 10억 갈 수 있겠어? 못 샀습니다. 그때는 비쌌거든요. 하지만은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삶. 우리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물론 사회주의의 정책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깊게 스며드는 시기들은 간간히 있지만은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저는 이게 항상 느끼거든요. 상황은 유사합니다. 2014년 9월 1일 날 9.1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다 했는데 7억짜리 집이었고 2022년 12월 8일 대책 이후에 안전지역 문턱 낮춰 해가지고 이게 1월 5일날 시행이 됐죠. 근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층이 가격이 12억 2천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가든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시장을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희석 안 시키는 방법은 그냥 짧게 집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가 커집니다. 길게 보시고 그 길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점검하시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이런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여기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시장이 불안한데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결합되는 시점들 이게 되게 적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금리는 절대적인 상수는 아닙니다. 금리가 상수가 되었으면은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1차 금리 상승기에 둘 다 올랐죠. 지방도 오르고 수도권도 올랐습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 2010년부터 2012년 2차 금리 인상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방은 올라가고 수도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금리 인상기 같은 건 둘 다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금리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되지만 절대적인 상수는 아닙니다. 상수는 유동성과 이런 그 M1, M2 유동성, 통화량, 시장에 풀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금리가 급하게 올라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크게 난 거지 실질적으로 금리가 절대적으로 시장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급하게 오르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은 이제는 이 금리의 해소 시기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23년이라고 적었지만 202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금리 리스크 해소 시기가 예상이 되는 시그널들이 신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멈출 것. 지금 어제 이틀 전인가 저번 주에 3.5%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0.25%를.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많이 가도 0.25를 더 올려서 3.75까지는 갈 것이다. 3.5까지는 갈 것이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점도표를 한은에서 나온 점도표를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한은에서 최종금리 전망은 3.5와 3.75가 반반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건요. 은행의 대출금리가 0.3포인트 안팎을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기준금리는 0.25가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3%가 떨어진답니다. 왜일까요? 이 코픽스라든지 이제 우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역주행이 되는 거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 급해서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이런 추이가 이제는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그 연준에서 4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빅 스텝 하고 이제 베이비를 할까 안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이가 생긴 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금리가 우리가 지금 3.5인데 이게 1%까지 내려가면은 우리 가격들이 변곡점이 된다가 아니라 이게 떨어지는 추이가 있다면은 가격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1%까지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가격의 변화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추이를 따라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은 CPI가 이번에 6.5 나와가지고 2021년 10월 이후에 최저치가 됐죠. 그래서 2월 달에 FOMC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연준에서는 최종금리를 5.5라고 얘기하고 2024년도에 금리 인하 나설 것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2024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2024년 1분기에 금리 인하 나설 것 이거는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장에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2020년도 9월 20일 날 발표입니다. 그 신문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를 보면은 2024년까지 2024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금리 동결. 2023년까지는 금리 동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런 추이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되 2024년 1분기에 금리 인하 나설 것이라는 것들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날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언제 된다 시기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가 이게 둔화되는 양상과 추이로 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추이가 지속되면은 우리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실수요자들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들이 이제 결합되는 게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은 그러면은 거래량들도 늘어나겠죠.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가격의 변곡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변곡점이라 표현하냐면요. 워낙 시장을 눌러놨잖아요. 대출을 누르면 수요자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요. 세금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눌러있고 적체된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금리 리스크가 해소되는 둔화 양상과 그 둔화 양상과 규제가 계속 이제 풀리는 시점이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만 2023년도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쉬움이 있다 했죠. 2023년도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과반의 의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종부세도 뭐 어느 정도 협상을 했고 취득세도 사실은 예전처럼 일반세율로 갈 수 있었는데 그냥 3주택자부터 이제 6%로 반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반쪽짜리 완화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2024년도의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한
완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반쪽짜리를 유지하는 완화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시장의 흐름들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23년도는 확실히 규제의 스탠스는 있고 방향은 있지만은 반쪽짜리 규제가 될 거고 2024년도가 되면은 취득세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완전한 완화, 보유세에 대한 완화, 이것들이 세팅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확 달라질 겁니다. 2023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양도세에 대한 걸 유예를 3번 하고 완벽한 완화를 했고 2013년도에도 취득세에 대해서 영구 인하를 하지 않았었는데 2013년도에 연장하다가 완전히 완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집합들이 결합이 되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DSR에 대한 부분들이 1주택자, 지방, 그 다음에 다주택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시장들의 변곡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